미국 정부가 내년 1월부터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으로 미국산 장비를 반출할 경우 건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적용되던 검증된 최종 사용자 지위를 철회한 것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생산 확대와 업그레이드가 올스톱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미국 항소법원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섰다며 위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히면서 관세가 사라지면 미국의 총체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인도 정상들이 중국 텐진에서 열린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 반트럼프 연대를 다졌습니다. 수요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열병식에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참석합니다. 오늘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이금융권으로 대규모 자금이 이동하는 이른바 머니무브가 발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수도권에 최고 80mm의 강수량이 예상되는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의 첫날 모닝벨 시작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글로벌 경제 판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기업들에게 엄청난 파장이 미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이 반도체 기업들이 초비상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는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위법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는데 만약 같은 결론이 나온다면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모닝벨은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도 동시 시청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게 이 날벼락과도 같은 소식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미국 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들을 이 포괄적 허가 시스템에서 뺐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이 현재 시간 29일 우리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중국 법인의 BEU, 그러니까 검증된 최종 사용자 지위를 철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EU 지위가 철회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법인은 향후 중국 공장으로 미국산 반도체 장비 등을 반입할 때마다 미국으로부터 개별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기존 공장의 운영용 장비 반입은 허가하겠지만 증설이나 기술 업그레이드를 위한 장비는 반입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을 사실상 막겠다는 겁니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2일 관보에 정식 게시되고 이로부터 120일 후부터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는 어떤 타격이 있을까요? 네, 단기적으로는 생산 차질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국 정부가 제때 장비 반출을 승인해주지 않을 수 있어서인데요. 미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연간 1,000건의 수출 허가 신청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설비 고도화 역시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SK의 중국 공장은 주로 범용 제품을 생산을 하는데요. 다만 최근 중국 내 첨단 메모리 수요 증가로 고급 장비 도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첨단 장비의 경우 반입이 지연되면 중국 공장은 구형 메모리 생산 기지로 머물 수밖에 없고 이는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 기업들 그동안 중국에 큰 투자를 해왔잖아요. 네, 중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핵심 생산 거점 중 하나입니다. 삼성전자 낸드 플래시 생산량의 30에서 40%가 시안 공장에서 나오고 SK하이닉스 우시 공장은 D램 전체 생산량의 40%를 담당합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010년 이후 중국 반도체 공장에 투입한 금액은 최소 50조 원입니다. 삼성은 2021년 완공한 중국 시안 낸드 플래시 공장 설립에만 30조 원가량을 쏟아부었고요. SK하이닉스는 D램 공장 신설과 인텔 중국 법인 인수 등에 20조 원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군요. 이한나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가 위법이란 판결이 2심에서도 나왔습니다. 결국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됐는데 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 소식은 김서훈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미 항소법원이 상호 관세를 위법으로 본 근거가 뭔가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국가안보상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상대국을 경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PA를 이용해서 주요국의 상호 관세를 부과했는데요. 하지만 항소법원은 관련 법의 어떤 조치도 명시적으로 관세와 관세 부과금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부과하거나 관세할 권한을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 제정 당시 의회는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무제한적인 권한을 주려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명확한 한계를 담은 절차적 안전장치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상호 관세는 이게 무효가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일단은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유지될 전망입니다. 법원은 미 정부에 항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0월 14일까지는 판결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힌 만큼 이르면 다음 달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는 상호 관세 조치가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최종적으로 위법 판단이 난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 관세로 걷어들인 관세 수입 일부를 환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트럼프 대통령 당장 발끈하면서 불복하는 모습인데 어떤 전망이 나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31일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관세와 이미 걷어들인 수조 달러가 없었다면 미국은 완전히 파괴되고 군사력은 즉시 소멸됐을 것이라며 관세 부과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판결 직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재판부를 향해서 정치적 편향적이라면서 관세가 사라지면 국가에 총체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일단 트럼프 행정부는 공화당 정권에서 임명된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수적 우세인 대법원에서 판결 뒤집기를 기대하는 분위기인데요. 다만 1심과 2심에서 드러났듯이 상호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가 취약한 만큼 대법원에서도 그냥 트럼프 대통령 편을 들어주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판결이 최대한 늦어지거나 무효화 실행 시기를 미루는 식으로 상호관세의 실효성을 최대한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상호관세가 설령 무력화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법을 활용해서 관세 정책을 강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미 철강 관세 등에 활용한 무역 확장법 232조에 근거해서 이미 예고한 반도체와 의약품 외에도 품목별 관세를 대거 확대할 가능성도 있고요. 또 대통령에게 15%의 관세율 범위 내에서 150일간 관세 부과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무역법 122조 등 다양한 선택지를 관세 정책 추진에 대안으로 활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반 트럼프 세력 결집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뿐만 아니라 라이벌 인도와도 손을 잡는 모습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시진핑 주석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은 어제 개막한 상하이 협력기구 SCO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사우스의 힘을 결집해 인류 문명 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사우스는 주로 남반구에 있는 신흥국과 개도국들을 가리키는데요. 미국, 유럽과 마찰을 빚으며 소외된 국가들과 손잡고 새 결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 주석은 특히 국경 분쟁을 겪어온 인도와도 동반자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인도가 최근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이유로 미국에서 고율의 추가 관세를 부과받은 상황에서 손을 내민 겁니다. SCO 회의에 참석한 나렌드라 모디 총리 역시 인도, 중국 양국 관계는 제3자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또 상징적인 장면이 연출될 예정이죠. 네, 오는 3일 중국 베이징에선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때 시 주석을 가운데 두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른쪽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왼쪽에 앉을 계획인데요. 북중러 정상이 나란히 천안문 망루에 올라 반서방 연대를 과시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우원식 국회의장이 열병식에 참석하기로 했는데 의전 서열에서도 밀리는 만큼 삼국 정상과는 거리를 두고 지켜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항소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각국과 무역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무역 파트너들은 협상과 관련해 계속해서 매우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원이 뭐라고 판단하든 상관없이 각자의 협상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리드리 메르츠 독일 총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안에 휴전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면서도 환상도 같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능한 빨리 전쟁을 끝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의 항복이라는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끝내려는 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의 실적이라는 빅 이벤트를 잘 소화해냈습니다. 실적 발표 직후엔 실망감이 컸지만 그럼에도 아직은 엔비디아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낙관론이 우세했는데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흔들기에도 굳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한 주 동안 다우지수는 0.19%, S&P 500 지수는 0.1%, 나스닥 지수도 0.19% 하락했는데요. 중국발 악재가 닥쳤습니다. 지난 금요일 중국 알리바바가 차세대 AI 칩을 자체 제작했다는 소식에 기술주가 급락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중국 내 엔비디아 판매 문제로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더 발전된 칩을 개발했다고 하죠. 이 같은 탈 엔비디아 흐름으로 향후 미국 AI 칩에 대한 수요가 줄 거란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기술주 투심이 냉각됐습니다. 마감 사안 보면 다우지수는 0.2%, S&P 500 지수는 0.64% 하락했고 나스닥 지수는 1% 넘게 급락했습니다. 업종별로는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역시나 기술주 섹터가 2% 가까이 크게 빠졌습니다. 또 시총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경고등을 켰습니다. 먼저 알리바바 소식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엔비디아는 3% 넘게 급락했는데요. 가뜩이나 중국 매출이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해당 소식으로 전망이 더 어두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모두 하락한 가운데 알파벳은 시총 1조 달러 이상 기술 기업 중 유일하게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어서 시총 6위부터 보면 AI 개발에 열을 올렸던 메타가 최근 삐걱대고 있습니다. 영입한 인력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메타의 AI 수장들이 구글 및 오픈 AI와 AI 제휴 가능성을 논의 중이란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소식에 주가는 2% 가까이 빠졌고요. 또 브로드컴도 4% 가까이 급락했는데 그러면서 이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낙폭이 3%를 넘었습니다. 또 테슬라는 xAI가 전직 엔지니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여러 법적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에 따른 피로감에 주가가 3% 넘게 빠지면서 시총 9위로 내려왔습니다. 그럼 지난 금요일장 특징주 살펴보시죠. 먼저 미국 기술주를 떨게 만든 알리바바는 13% 가까이 올랐고요. 또 반면 마블 테크놀로지는 알리바바 타격과 함께 데이터 센터의 매출과 실적 전망이 실망감을 주면서 19%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또 델 테크놀로지 또한 호실적에도 3분기 가이던스가 기대치를 밑돌면서 9% 가까이 빠졌습니다. 지난주 채권 시장에서는 연준의 독립성 침해에 대한 논란으로 국채 수익률 곡선이 가팔라지는 스티프닝이 주목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좀 더 비둘기파적인 방향으로 재구성하기 위해서 리사쿡 이사를 해임하면서 단기물 금리는 크게 빠지고 반대로 중장기물 금리는 지난주 내내 하루를 제외하고 상승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이 같은 흐름이 계속됐는데요. 결국 2년물 금리는 한 주 만에 7.9베이시스포인트 빠지면서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30년물 금리는 전주 대비해서 5.1베이시스포인트 상승하면서 한때 30년물과 2년물 금리 간 스프레드가 2022년 이후 최고치로 벌어졌습니다. 다만 달러는 한 주 동안 큰 변동성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프랑스 내각이 또다시 붕괴될 위기에 처하면서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자 달러가 선방한 건데요. 결국 달러 인덱스는 주간 기준으로 소폭 오르면서 97.95에서 마감됐습니다. 금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준 압박에 연일 강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뱅크 오브 아메리칸의 이 같은 이유로 금에 대한 목표치를 온스당 4,000달러로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금 가격은 한 주간 3% 가까이 뛰어 올랐습니다. 또 국제유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소폭 움직이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주에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0.58%, 0.37% 움직였습니다.
이어서 금요일에 나온 지표도 확인해 보면 금요일장 경제 데이터들은 혼재된 것으로 나오면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는데요. 우선 PC의 가격 지수는 모두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왔습니다. 헤드라인 PC는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로는 2.6% 상승했고요. 근원 물가도 한 달 전보다 0.3%, 1년 전보다는 2.9% 오르면서 상승세가 가속화되긴 했지만 모두 컨센서스대로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비도 여전히 탄탄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7월 개인 소득은 한 달 만에 0.4% 증가했고요. 개인 소비는 0.5% 오르면서 모두 예상에 부합했습니다. 또 물가를 고려한 실질 소비 역시 0.3% 오르면서 모두 상승세가 전월보다 가속화됐습니다. 이를 보고 전문가들은 이번 지표에 대해서 7월 PCE 물가가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중국의 엔비디아 흐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캠브리콘, 화웨이 등에 이어서 이번엔 엔비디아의 큰손 고객이기도 한 알리바바까지 새 AI 칩 개발에 성공했는데요. 생산 공정까지도 그간 대만 TSMC에 맡겨왔던 것과 달리 안방에서 직접 만들기로 하면서 기술 홀로서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중국 수출기를 터주기로 하고 엔비디아 젠슨 황 CEO는 중국 시장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여전히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오히려 중국은 태도를 180도 바꾸고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아 기술 개발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중국 반도체 업체들이 내년 AI 칩 생산량을 지금의 3배로 확대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오는 가운데 올 초 딥시크 쇼크로 출렁했던 뉴욕 증시는 이번 소식에 다시 또 흔들렸고요. 중국의 빨라지는 기술 시기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우리 기업들의 설 자리도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트럼프가 인텔에 손을 뻗은 이유가 천덕꾸러기 신세가 된 파운드리 사업을 매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텔의 최고 재무 책임자인 데이비스 진슨은 정부가 파운드리 사업을 분리하거나 외부에 매각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며 이번 지분 거래의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이번 지분 매입에서도 회사가 파운드리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최소 51% 이상 보유하지 않을 경우 미국 정부가 특정 금액의 지분 5%를 추가 매입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된 점에서도 매각을 억제하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번 합의가 인텔의 선택지를 제약하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평가했고요. 당사자인 인텔도 파운드리 분리 매각 카드를 쓸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마찰이라는 표현을 쓴 데다 앞서도 정부의 지분 확보가 사업 전반에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트럼프의 인텔 몰아주기가 시장에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주목됩니다. 메타의 AI 로드맵이 삐걱이고 있습니다. 스케일 AI와의 파트너십에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최근 우리 돈 2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CEO인 알렉산더 왕과 주요 임원들을 영입했지만 불과 2달여 만에 임원 중 한 명이 회사를 떠난 데다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도 핵심 부서에서 경쟁 업체와도 협력하며 갈등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운영을 맡긴 초지능 연구소에서도 거액을 들여 모셔온 AI 두뇌들이 줄줄이 이탈했는데 조직 내부의 관료지와 잦은 팀 재편 등이 불안정한 조직 문화가 맞물리면서 애써 영입한 인재들을 지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들 사이에선 구매를 꺼리게 하는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CNBC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의 35%가 테슬라 구매 여부를 고려하는데 회사의 주행보조 소프트웨어인 FSD가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답했는데요. 14%만이 긍정적이라고 답했고 조사에 참여한 절반은 해당 기술을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까지 지적했습니다. 조사를 진행한 슬링샷은 이달 초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사고에 대해 테슬라 측의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온 것도 이 같은 소비자들의 인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는데요. 지난 2달 동안 테슬라 차량을 안전하지 않다고 보는 소비자 비율은 34%에서 36%로 늘었고 테슬라를 매우 안전하다고 보는 비율은 17%에서 13%로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테슬라를 밀어내고 잘 나가던 중국 비아디도 주춤하고 있습니다. 2분기 순이익이 30% 가까이 줄어들면서 3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고요. 전분기 100% 넘게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상황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상반기 전체로 놓고 보면 아직까지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안방 판매가 8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7월에는 판매가 석 달 연속 줄었고 생산량은 17개월 만에 처음 뒷걸음질 치는 등 가격 경쟁이 심화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자신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에서 일했던 전직 엔지니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사의 AI 챗봇 그록의 영업 비밀을 훔쳐서 경쟁사인 오픈AI로 옮기려 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금전적 손해배상과 함께 오픈AI로 이직을 막아달라는 접근 금지 명령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머스크는 앞서도 애플이 오픈AI를 편애해 앱스토어에서 자신의 AI 챗봇 그록이 1위 자리에 오르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막고 있다는 이유로 두 회사의 소송 카드를 꺼내들기도 했는데 외신들은 앙숙인 머스크와 올트먼이 두 사람의 경쟁 관계와 함께 AI 인재를 둘러싼 기술 기업들의 치열한 쟁탈전을 보여준다 짚었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주말 사이 발생한 굵직한 뉴스들이 9월의 시작과 함께 시장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주간 일정들도 만만치 않은데요. 국내외 상황 살펴보고 투자 전략 짜보겠습니다. 올포디어스 김란 대표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뉴욕 증시 금요일장 먼저 짚어보면요. 알리바바가 이 자체 AI 칩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기술주들에게 악재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도와준 셈이 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딥시크 사태가 확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예전에 일본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았을 때 일본이 소재 수출을 제한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그 당시에 소재를 국산화를 하자라는 어떤 그런 바람이 불면서 실제로 국산화까지 성공을 했었거든요.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면 어쨌든 미중 간의 패권 다툼이 이게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기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좀 예민한 부분이 되고 또 보안이라든지 안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각국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러한 그 움직임은 계속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중국이 사실 그동안 보면 로봇이라든지 뭐 첨단 산업에 있어서 원전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중국이 마음을 먹으면 못 해내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아마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결국에는 그 기술을 습득을 하는 데에는 아마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라고 내다보고 있고요. 다만 그 미국 정부가 이것을 칩 수출을 제한을 하는 직접적인 제한을 걸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간을 좀 벌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그 데이터를 말씀을 드리자면. 그 엔비디아가 국가별 매출 비중을 봤었을 때 지금 싱가포르 쪽으로 18% 그리고 대만 쪽으로 16% 정도를 수출을 하고 있어요. 이들 국가들의 그 경제 그 수준을 놓고 봤었을 때에는 이마만큼의 그 고성능 칩이 필요한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사실상 중국으로 넘어가는 그 우회 전초기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 쪽으로의 나가는 그런 매출 비중들이 조금 당분간 좀 타격을 입게 된다면 엔비디아도 매출에 있어서는 조금 이익 성장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지표도 좀 보면요. 7월 PCE 가격 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상승했고요. 근원 PCE는 2.9% 오르면서 3%까지 가진 않았지만 일단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운 것으로 좀 보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예상치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데이터를 발표를 하고 나서 달러 인덱스를 보니까 순간적으로 하락했다가 다시금 치솟았거든요. 왜 올랐을까라고 보면 결국에 이 근원 PC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데이터가 사실상 이제 7월 데이터를 8월 말에 이제 발표를 한 건데요. 7월 데이터가 나온 그 과정을 보면 관세의 영향 속에서 완전한 그 영향권, 사정권에 들었다라고 좀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값싼 공산품, 중국산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거의 사실상 이제 관세 장벽에 막혀서 물건이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좀 비싼 물건들, 수입품들이 좀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생산자 물가에서 소비자 물가로 전이가 되기까지에는 상당한 좀 시간 격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데이터가 완전히 관세 영향권에 있지도 않은데 벌써 근원 PC가 오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에 그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많은 그 투자자들, 시장 참여자들이 의구심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상치에 부합하는 데이터를 발표를 했다고 해서 시장의 이러한 의구심을 해소하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이었다. 이번에 근원 PC가 이렇게 올랐는데 앞으로 이러한 물가 상승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또 다른 그 의구심을 낳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연준의 셈법도 굉장히 좀 복잡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예상치에 부합한 수치가 나오면서 이번 달 연준의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뭐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흔들기도 계속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번 주 예정된 이 고용 지표가 최대 관건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선 그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용 시장이 너무 악화하게 되면 이미 근원 PC 같은 경우에도 연준이 원래 목표로 했었던 그 수치가 2.5였었거든요. 그런데 2.5%에서 이미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 시장마저도 지금 둔화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용 시장이 악화된다면 물가하고는 원래 연준이 물가를 더 많이 챙기긴 하는데 이 물가를 제외하고서라도 금리를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시그널을 내비쳤었고요. 지금 이 물가가 오르면서 근원 PC가 오르면서 설문조사를 했었을 때 발표 전과 후를 보면 9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다소 다소 떨어지는 그런 발표 데이터를 좀 내기는 했습니다만 설문조사에서 그렇게 나타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지금 시장이 중요한 것은 9월 금리 인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고요. 12월 금통위에서 그러면 추가적으로 또 금리 인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장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부분들을 주식시장에서 받아내는지를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반도체주가 걱정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 반도체 장비의 중국 반출을 건별로 허가받으라는 조치를 취하면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에 또 악재가 터졌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기술주 섹터 중심으로 뉴욕 증시가 하락을 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장도 장 초반에는 그러한 영향을 받으면서 끌고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는 한데요. 다만 지금 삼성전자의 미국 그 테네시 팹에서 가동 준비를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장비 발주가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데요. 이 테네시 팹 쪽으로의 장비 발주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쪽으로부터 어떤 기업이 수주를 받았을지 시장에서 좀 찾아 나서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기술주 전반적으로 좀 투자 센티멘트가 좀 약화되고는 있습니다만 삼성향 장비주들에서 만큼은 조금 다른 기업들보다는 다소 좀 하방 경직성을 보이는 움직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상법 개정안 얘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자사주 소각을 지주사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일부 지주사 중심으로의 하방 경직성을 좀 보일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놓고 투자를 좀 진행을 한다면 조금 안정적인 투자가 이번 주에도 좀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올퍼디에스 김란 대표와 함께 증시 전략 잡았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애프터마켓 정리해드립니다.
9월의 첫날 개장을 앞두고 대체거래소는 53개 종목의 거래를 추가로 정지합니다. 거래량 15% 규제를 지키기 위한 조치인데요. 한화엔진, 대신증권, 두산퓨얼셀, 풀무원 등 유가증권 시장에서 22개, 코스닥에서는 31개의 종목의 거래가 정규 시장과 종가매매 시장 매매 체결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됩니다. 기간은 9월 말까지고요. 이번 조치는 시장 거래량 상한 규제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각 규제는 6개월 단위로 적용됩니다. 앞서 8월 20일부터 YG플러스, SK이터닉스, 이수페타시스 등 26개 종목을 1차로 거래를 중단한 바 있었죠. 이번 2차 거래 중단 종목까지 합치면 총 79개의 종목이 한 달간 거래가 중지되는 겁니다. 거래 중지 종목은 코스피 200 지수와 코스닥 150 지수에 포함되지 않은 종목 중 거래량이 많은 순으로 채택됐습니다. 대체거래소 관계자는 향후 상황에 따라 제외 종목이 늘어나거나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가 거래하는 종목이 해당되는지 반드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는 뉴욕 증시 훈풍에 힘입어서 출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상승 재료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3,200선 밑으로 떨어졌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흐름 살펴보면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삼성전자 0.29% 상승 마감한 반면 SK하이닉스는 0.37% 하락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3%대 하락했고 반면 한미조선업 협력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조선기자재주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 3.38% 오르면서 주당 52만 원에 마감했고 대체거래소에서는 시총 5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도 살펴보겠습니다. 시총 1위죠. 알테오젠만 4.9%대 오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외국계 증권사의 호평과 또 2대 주주인 형인호 스마트앤그로스 대표가 유가증권 시장 이전 상장을 촉구하는 점도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는 모두 약세 보였습니다. 조선 반도체 업종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주도주보다는 중소형주 중심의 업종 내 순환매가 두드러지는 요즘입니다. 9월의 첫 거래일 오늘 국내 증시 시작 흐름 어떨지 잠시 후 프리마켓에서 확인해 보시죠. 애프터마켓 리뷰였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2달째 박스권에 갇힌 코스피 지수가 9월 이후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글로벌 유동성이 신흥국으로 흘러들어오면 연말까지 3,500선까지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의 증시 세제 개편 논의도 10월 마무리되면서 기대감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업종별 순환매가 이루어지며 상반기와 같은 급등세를 재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조선과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바이오와 미용 관련주가 하반기 돋보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한국의 이공계가 인재 절벽에 내몰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인도 등 인구 대국의 상위 1% 인재는 모두 공대에 진학하기 위해 인생을 겁니다. 반면 한국은 의대 광풍으로 2022학년도 이후 입시 상위 20위권 학과는 줄곧 의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학 천재와 수학 천재로 불리는 학생들이 의대를 선택하면서 한국의 인적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수 인재가 의대를 쏠리면서 AI 등 첨단 산업의 기반이 되는 기초학문의 토양이 약해지고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매일경제신문은 정부의 상생금융 압박에 올해 손해보험사의 절반 이상이 자동차 보험 적자를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일경제가 상반기 자동차 보험 운영 실적을 공시한 9개사의 재무 상태를 분석한 결과 메리츠화재와 하나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하나손해보험 등 5개사가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했습니다. 올해 연간 기준 전체 손보사의 자동차 보험 적자는 6,544억 원으로 2020년 이후 최악의 성적을 거둘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금융당국 요구에 손보사들이 최근 4년 연속 자동차 보험료를 낮췄는데 역대급 폭우 등 기상이변이 가중되면서 손해율까지 치솟은 영향입니다. 조선일보는 오는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 젠슨항 엔비디아 CEO가 참석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그간 정부와 기업이 여러 루트를 통해
젠슨 CEO의 에이펙 참석을 요청해왔고 최근 황 CEO가 참석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에이펙 의제는 경제 발전을 위한 AI 등인데 황 CEO는 직접 AI 관련 세션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가 AI와 반도체 등 경제와 기술을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 동맹을 맺기로 한 가운데 양국 기업들이 이를 위한 본격적인 협력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중앙일보는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민이 세금으로 떠안아야 할 적자성 세무가 내년에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선다고 보도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 채무는 1,415조 2천억 원을 이르는데 이 중 적자성 채무는 올해 924조 8천억 원에서 내년 1,029조 5천억 원으로 증가합니다.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728조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재원 마련을 위해 대규모 적자 구체를 발행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의무 지출이 앞으로 큰 폭으로 늘 수밖에 없어 미래 세대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향신문은 극심한 가뭄으로 강원 강릉 지역의 식수 마지노선마저 무너지면서 재난 사태가 선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어제 강릉 오봉 저수지의 저수율은 14.8%로 식수 공급의 마지노선인 15%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강릉시는 지난 20일부터 50% 제한급수를 시행 중인데 앞으로는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수도 계량기가 75%까지 잠깁니다. 정부는 자연재난으로는 처음으로 강릉시를 재난사태 지역으로 선포하고 가뭄 대응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 주 주요 경제 일정 확인하시죠. 먼저 오늘은 우리나라의 8월 무역 수지가 나오는데 수출 증가세가 이어졌을지가 관심입니다. 일단 지난 20일까지의 수출은 7.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석 달 연속 늘었을 것이란 기대감이 큽니다. 다만 관세 때문에 대미 수출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에서는 경제매체 차이신이 발표하는 8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나옵니다. 앞서 7월엔 50.2를 예상했는데 이에 못 미치는 49.5를 기록하면서 이 위축 국면에 접어든 것이 확인됐죠. 또 오늘부터 오펙 플러스가 하루 54만 7천 배럴 증산에 나섭니다. 국제 유가 흐름도 보시기 바랍니다. 뉴욕 증시는 근로자의 날로 휴장입니다. 내일 일정 보실까요? 미 공급관리협회 ISM이 8월 제조업 PMI를 발표합니다. 최근 흐름이 좋지 못하죠. 7월엔 48을 기록하면서 5달 연속 위축세를 이어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유로존의 8월 소비자 물가도 확인하시고요. 참고로 우리 물가는 앞서 7월 전년 대비 2.1% 상승하면서 2달 연속 2%대를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수요일 일정입니다. 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FOMC 회의를 2주 앞두고 경기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을 내놓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역시 고용시장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은 지표로도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미 노동부가 7월 구인이직 보고서를 내놓는데 구인 건수가 관건입니다. 관세 불확실성 속에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주저하고 있고 또 일자리를 찾으려는 근로자도 줄어드는 파월 연준 의장이 말한 특이한 균형과 연동해서 보셔야 합니다. 앞서 6월 구인 건수는 743만 7천 건으로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2분기 성장률도 나옵니다. 속보치는 전분기 대비 0.6% 깜짝 반등이었습니다. 중국 서비스업 PMI도 체크하시고요. 자, 실적은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세일즈포스가 대기 중입니다. AI 관련주로 분류되는 기업이죠. 목요일로 넘어갑니다. 미국 고용지표 또 나옵니다. 8월 ADP 민간 고용인데요. 7월 수치는 10만 4천 명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웃돈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중요한 지표죠. 미국 서비스업 경기를 나타내는 ISM 비제조업 PMI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서 7월 수치가 관세 여파를 나타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51.5를 예상했는데 50.1로 나오면서 크게 밑돌았고 특히 이 세부 지표를 보면 신규 주문이 크게 떨어졌고 고용도 위축된 것이 확인되면서 경기 둔화 우려를 키웠습니다. 관세는 반대로 미국 무역 적자 폭을 줄이고 있는데 7월 무역 수지 흐름 체크하시고요. 우리나라의 경상 수지 흑자 폭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I 인프라 관련주 브로드컴의 분기 실적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 금요일 일정 보시죠.
이번 주 가장 큰 이벤트죠. 미 노동부의 8월 고용보고서가 나오는데요. 아시다시피 7월 데이터가 시장에 큰 충격을 줬기 때문인데 비농업 부문 일자리 7만 3천 개 증가로 11만 개 예상에 턱없이 못 미쳤고 실업률은 4.2%로 상승했죠. 무엇보다 5월과 6월 고용 수치가 합쳐서 무려 25만 개 넘게 축소 수정된 것이 논란이었는데 이번에도 아주 민감한 시장 반응이 예상됩니다. 9월 금리 인하 전망과도 직결된 일정입니다. 이 밖에 유로존의 2분기 GDP 확정치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번 주 주요 경제 일정 짚어봤습니다. 오늘부터 예금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더 많은 금액이 보호받게 되면서 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등 이금융권으로 뭉칫돈이 옮겨가는 머니무브 전망이 나옵니다. 이한승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기자, 이 예금보호 한도가 몇 년 만에 높아지는 건가요? 2001년에 바뀌고 안 바뀌었으니까 24년 만의 일입니다. 각 금융기관별로 원금과 또 이자를 합쳐서 1억 원까지 보호가 됩니다. 보호되는 금액이 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이자를 더 받기 위해 은행보다 금리를 더 높게 주는 이금융권으로 자금이 쏠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지난 2023년 금융당국 자료에 따르면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올렸을 때 저축은행 예금이 최대 25%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저축은행 수신잔액이 100조 원 안팎이라는 점에서 25조 원가량 불어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최근 1년 만기 정기예금을 보면 은행 금리가 2% 중후반대인 반면 저축은행 금리가 3% 초반에 불과해 머니무브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예금 만기가 집중된 4분기 대규모 자금 이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도 상시 점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주말 사이에 2억 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이 부동산 추가 대책을 시사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2억 원 후보자 이 인사청문 서면 답변을 통해서 답변을 했는데 6.27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일단 단기적으로 매우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추가 대출 규제에 관련해서는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필요시 준비된 방안을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8일 기준 전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이 한 달도 안 돼 4조 2천억 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월에 전금융권 가계대출이 2조 2천억 원 증가하면서 3월 이후 최소치를 기록했는데 다시 증가폭이 커진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후보자의 청문회 답변 발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 후보자는 이 사모펀드 제도도 손볼 뜻을 밝혔죠. 네, 맞습니다. 이 후보자 이 사모펀드 규제와 관련해서 최근 사모펀드의 일부 행태는 시장과 또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과도한 단기 차익 목적의 기업 지배 행태를 개선해서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도 개선 의지까지 드러냈는데요. 금융감독원이 최근 홈플러스 최대 주주인 MBK 파트너스를 상대로 추가 현장 조사에 이어 검사 의견서까지 보내면서 제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네, 이한승 기자 잘 들었습니다. 기업 회생 절차, 법정 관리를 받고 있는 홈플러스가 15개 점포를 차례대로 문을 닫습니다. 홈플러스는 임대점포 68개 임대주를 상대로 한 임대료 인하 협상에서 합의되지 않는 15개 점포를 폐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원 원천, 대구 동촌, 부산 장림, 울산 북구와 인천 계산 등 5개 점포는 11월 16일에 문을 닫고 다른 10개 점포는 내년 5월까지 순차적으로 폐점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소비자들 상대로 수천 개의 상품의 허위 할인율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거짓 광고를 했다가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로 알리익스프레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억 9,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계열사 오션스카이와 MICTW는 23년 5월부터 작년 10월까지 판매한 적 없는 가격을 할인 전 가격으로 표기한 뒤 실제 판매 가격으로 환산한 허위 할인율을 적어 7,500여 차례 거짓 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내일까지 최대 80mm, 영호남에도 최대 60mm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23도에서 27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4도 사이로 예보됐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하시죠. 상호관세 무효. 미국 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적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고 판단한 건데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이 트럼프의 관세 폭탄, 그 관세 폭탄의 중심이 상호관세라는 건데요. 사실 말로만 상호관세죠. 서로 협의한다라는 의미에서 상호관세, 리시프로칼 테리프인데 협의를 하긴 합니다만은 강제된 협의, 압박 협의를 통해서 트럼프 마음대로 관세라는 평가까지 듣고 있는 이 상호관세가 다른 나라가 아닌 미국 내에서 이것은 불법이다, 위법이다. 그동안에 거뒀던 관세까지도 다 돌려줘야 한다는 이런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실 저희 모닝벨에서 2주 전에 이 고등법원 판결에서 무효 판결이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상대로 미국의 연방법원 고등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냈습니다. 이게 상당히 충격적인 판결이에요. 원래 1심 판결에서도 이 상호관세는 위법이다라고 나왔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요. 1심 판결은 무역법원이라는 전문법원이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트럼프 생각은 다를 것이다. 또는 이 일반 법관들은 좀 다르게 판단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런 예상을 완전히 뒤집고 연방법원 고등법원에서 트럼프 상호관세는 불법이고 원천 무효다. 더구나요. 지방법원 판결보다도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재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IEEPA법이라는 이른바 인터내셔널 이머전시 이코노미 파워 액트라는 비상경제 수권법을 통해서 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연방고등법원에서 IEEPA법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 안에는 관세 때릴 수 있다는 규정 자체가 없다. 이렇게 판정한 것이거든요. 자, 실제로 저희들이 아무리 이 법 내용을 봐도 안에는 관세란 말, 테리프란 말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IEEPA법을 근거로 관세를 때렸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관세는 전 세계적으로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서 법의 근거가 없으면 국회가 통과시킨 법의 근거가 없으면 그 어느 나라도 때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헌법에 조세 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지금 굉장히 급하지 않습니까? 미국도 공화당이 의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를 통해서 법을 만들 수도 있었어요. 실제로 지금 법을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발의가 된 상태예요. 그런데 미국의 입법 절차, 그 프로세싱 과정이 우리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임기 초에 하지 않으면 실행하기 어렵다 해서 사실 위헌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IEEPA법을 몰아붙였거든요. 그런데 공화당이 뽑은 그러니까 역대 공화당 정부가 뽑은 보수 의원들이 보수 법관들이 더 많은 고등법원에서도 7대4로 트럼프의 기대하고는 달리 위법 판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아직 최종 판정은 나온 거 아니에요. 대법원이 판정하겠지만 그러나 고등법원까지 이렇게 위법 판결이 나오면 이 대법원도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대법원은 지금 트럼프 등이 지명한 공화당이 지명한 보수 판사가 많지만 미국의 법조계의 그동안의 관행을 보면요.
보수 판사들이야말로 법 조문에 더 충실합니다. 진보 판사보다도요. 근데 네네. 법 조문에 관세가 없잖아요. 원래 이거는 1977년 카트 대통령이 발동한 건데 이란 때문에 발동을 했습니다. 그 이란 사태 때 이제 세계 경제가 위기 상황이 되니까 그때 이란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 법 조문에는 수입 규제할 수 있고 또 자산 동결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규제 안에 관세가 들어간다라고 해석했어요. 그런데 법원은 무슨 소리냐? 수입 규제와 관세는 다르고 만약에 관세를 때리려고 그 입법자들이 그렇게 시도했다면 법 조문에 관세라는 단어 하나는 집어넣었을 것이다. 자, 이렇게 되면 세계 경제 판도 완전히 또 한 번 뒤집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이미 낸 관세 다 돌려받고 환호 작약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 과연 여기서 물러날까요? 연방 대법원이 판정한다 하더라도 또 다른 카드 내겠죠. 이른바 무역 확장법 232조를 동원해서 또 다른 압박을 가하겠다고 벌써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역 확장법 232조는요. 발동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런 면에서 트럼프 만약에 대법원이 어떤 위법 판결이라는 고등법원의 그 결정을 인용한다면 세계 경제는 완전히 또 한 번 판이 바뀌는 네. 그야말로 대혼선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 네. 그런 면에서 우리 매우 주목해야 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 대법원에 그 보수 인사들이 많다고 해서 이 판단이 그러니까 이게 이 심이 뒤집힐 거다 이렇게 보는 거는 또 아니군요. 지켜봐야 되는 거군요. 보수가 오히려 법 조문에 더 충실한 게 미국의 그동안의 법조계 관례였고요. 다만 정치적으로 트럼프가 전화할 수 있잖아요. 예. 또 트럼프가 나타나서 엇박하면 트럼프 보면 다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게 지금 세계이기 때문에 네네. 인간관계 때문에 트럼프를 지지할 수는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우리가 보수가 6대3으로 앞서 있는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를 지지할지 또는 법 원리대로 조항이 없으니까 무효다 판정할지 우리는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수록 대법원이 무효라고 해서 트럼프는 관세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비틀어진다고요. 그 과정에서 굉장한 혼선이 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그렇군요.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알리바바 충격. 자, 금요일장 뉴욕 증시 기술주들 크게 흔들렸는데요. 그 이유가 알리바바가 차세대 자체 AI 칩을 제작했다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동안 젠슨 황 CEO가 우려했던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길을 막으면 막을수록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더 속도를 낼 것이다라는 그 발언이 이제 확인이 되는 모양새인데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박사님? 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아주 충격의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저널이 알리바바가 새로운 인공지능 AI 칩 반도체를 개발했는데 성능이 상당히 좋더라. 이런 보도를 했단 말이죠. 자, 우리는 이 대목에서 알리바바 같은 유통회사가 왜 이 칩을 개발했을까? 이 대목을 주목을 하고 이건 별거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세상 변화를 잘 모르는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에 따른 좀 오판일 가능성이 있어요. 예. 알리바바는 더 이상 지금 이 이커머스 회사가 아니에요. 알리바바에서 이커머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줄었습니다. 지금 알리익스프레스라는 이름으로 또는 다오텐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에서 또 알리익스프레스로 한국 등에서 이커머스를 하기는 해요. 그러나 주력은 자 위에 올라와 있는 대로 클라우드 사업. 가장 많이 돈을 버는 것은 지금 알리바바의 클라우드 사업입니다. 클라우드가 뭐냐? 자, 인공지능 등을 이용해서 교육시켜서 기업의 컴퓨터 물류 관리 등을 대신해주는 이른바 미국으로 치면 미국에서는 아마존, 메타 또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하고 있는 그 작업을 지금 알리바바가
중국에서 클라우드 1위 업체입니다. 예. 그런데 그러니까 알리바바가 그동안 엔비디아에 반도체를 사다가 자기들 인공지능 교육시켰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수출 규제한다 이러니까 아예 우리가 만들자. 실제로 저 미국도요.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지금 스스로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드디어 중국이 성공했다. 물론 그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앞서 있는지 이것은 아직 검증은 되지 않았지만 만약에 이 엔비디아의 공백을 메울 수 있다면 그동안에 엔비디아 주가가 잘 나갔던 거 세계의 독점이었기 때문인데 이것은 단순한 중국 수출이 무너지는 정도를 넘어서서 네. 엔비디아의 독점이 깨질 수도 있다. 굉장히 중대한 변화가 올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역시 앞으로 기출을 좀 주목해 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면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K반도체 날벼락. 우리 반도체 기업은 또 미중 이 갈등 상황 속에서 그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 됐습니다. 중국의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미국의 견제가 심해지는데 이게 우리 기업들에게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이번 그 건별로 장비 반출하는데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조치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정도가 아니고요. 네. 고래 싸움에 새우가 사망하게 생겼습니다. 네. 상당히 결국 그 얘기 아닌가요? 예, 심각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등은 터져도 수술하면 되지만 사망하면 다시 살아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지금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왜 이럴까요? 한국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꼭 집어서 삼성과 SK에 장비 수출하지 않겠다는 선언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삼성과 SK가 중국에서 생산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장비는 또 미국 등에서 수출해 옵니다. 지금 저기서 파란색으로 나오는 게 삼성전자, 빨간색으로 나오는 게 SK 하이닉스인데 저게 다 한국 회사가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기술 장비, 반도체 제조 장비는 미국에서 넘어가야 되고 반도체는 기술 발전의 라이프 사이클이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기에 미국 거 수출하면 안 돼. 라는 얘기입니다. 원래 이게 바이든 때도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른바 포괄적 사전 승인이라고 그래서 여기에 TSMC라든지 미국 반도체 회사들이 지금 중국의 일부 공장을 갖고 있거든요. 네. 함께 이른바 VEU라는 그 포괄적 허용 VEU 해서 별도로 허가 없이 기간 제한 없이 해주기로 했었어요. 바이든 때. 그런데 이것을 지난 주말에 아무 사전 예고 없이 한국 기업만 꼭 집어서 왜 우리 한국 기업만 그런 건가요? 다른 기업은 여전히 해줍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게 부담인 것이죠. 이게 더 이상 못 보겠다. 왜냐하면 미국 기업은 중국에서 생산하더라도 미국이니까 규제할 이유가 없고 TSMC는 그 대부분이 TSMC 제품이 생산이 안 되면 미국 기업들이 타격을 받는데 삼성전자나 SK는 그 중국에서 생산하는 게 그게 생산해서 미국으로 넘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미 뭐 미국으로 가는 것은 한국에서 생산하거나 또는 다른 나라 또는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데 이것은 중국 내에서의 중국 반도체 굴기를 막는데 한국 기업이 중국 반도체를 지금 도와주고 있으니까 거기에 미국 기술은 못 주겠다. 이것은요. 이 상호 관세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한국 기업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고 저 새 기술이 못 들어가면 구식 기술 제품만 만들어 가지고 그게 네.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 대목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뒤통수의 날벼락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네. 이 국가 차원에서 좀 해결해야 될 급 현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죠. 시진핑, 모디. 자,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또 일바 반 트럼프 세력들의 결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중국이 양수기였던 인도와도 손을 잡는 모습인데요. 여기서 끝이 아닐 것 같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소탐 대실의 피해, 또 중국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게 웬 떡이냐, 어부지리, 국제
언론들이 한결같은 평가입니다. 네. 지금 중국의 모디 이 인도 총리가 날아가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포옹을 하고 서로 협력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사실요, 이 모디는 미국의 쿼드 동맹,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아주 큰 지렛대였는데 그렇죠. 아예 모디가 중국으로 넘어가서 우리 중국하고 잘할래? 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네. 트럼프의 관세 폭탄 50% 거기에 대해서 모디는 협상도 안 한다 이런 입장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 관세 몇 푼 얻으려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큰 동맹의 축이 흔들리고 있고요. 또 이것은요, 중국과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지금 거의 덤핑으로 사오고 있거든요. 예. 그걸 계속하겠다는,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종전도 그만큼 늦어질 수가 있고 러시아가 급한 게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러네요. 트럼프 외교의 중대한 실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짚어본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시죠. 상호관세 무효, 알리바바 충격, K반도체 날벼락, 그리고 조금 전 시진핑 모디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정부가 내년 1월부터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으로 미국산 장비를 반출할 경우 건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적용되던 검증된 최종 사용자 지위를 철회한 것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생산 확대와 업그레이드가 올 스톱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미국 항소법원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섰다며 위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히면서 관세가 사라지면 미국에 총체적인 재앙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인도 정상들이 중국 텐진에서 열린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 반트럼프 연대를 다졌습니다. 수요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열병식에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참석합니다. 오늘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이금융권으로 대규모 자금이 이동하는 이른바 머니 무브가 발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수도권에 최고 80mm의 강수량이 예상되는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 모닝벨 2부 시작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글로벌 경제 판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기업들에게 엄청난 파장이 미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이 초비상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는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위법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는데 만약 같은 결론이 나온다면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게 날벼락과도 같은 소식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미국 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들을 포괄적 허가 시스템에서 뺐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현재 시간 29일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중국 법인의 VEU, 검증된 최종 사용자 지위를 철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VEU 지위가 철회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법인은 향후 중국 공장으로 미국산 반도체 장비 등을 반입할 때마다 미국으로부터 개별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기존 공장의 운영용 장비 반입은 허가하겠지만 증설이나 기술 업그레이드를 위한 장비는 반입 승인을 아예 내주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을 사실상 막겠다는 겁니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2일 관보에 정식 게시되고 이로부터 120일 후부터 실행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타격이 막대할 것 같은데요. 네, 단기적으로는 생산 차질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국 정부가 제때 장비 반출을 승인해주지 않을 수 있어서인데요. 미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연간 1000건의 수출 허가 신청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설비 고도화 역시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SK의 중국 공장은 주로 범용 제품을 생산하는데요. 다만 최근 중국 내 첨단 메모리 수요 증가로 고급 장비 도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첨단 장비의 경우 반입이 지연되면 중국 공장은 구형 메모리 생산 기지로 머물 수밖에 없고 이는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 기업들 그동안 중국에 큰 투자를 해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은 삼성전자와 이 SK하이닉스의 핵심 생산 거점 중 하나입니다. 삼성전자 낸드 플래시 생산량의 30에서 40%가 시안 공장에서 나오고 SK하이닉스 우시 공장은 D램 전체 생산량의 40%를 담당합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010년 이후 중국 반도체 공장에 투입한 금액은 최소 50조 원입니다. 삼성은 2021년 완공한 중국 시안 낸드 플래시 공장 설립에만 30조 원가량을 쏟아부었고요. SK하이닉스는 D램 공장 신설과 인텔 중국 법인 인수 등에 20조 원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네, 빨리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군요. 이한나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가 위법이란 판결이 2심에서도 나왔습니다. 결국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됐는데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자, 이 내용은 김성훈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미 항소법원이 상호 관세를 위법으로 본 근거는 뭔가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국가안보상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에게 상대국을 경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PA를 이용해서 주요국의 상호관세를 부과했는데요. 하지만 항소법원은 관련 법의 어떤 조치도 명시적으로 관세와 관세 부과금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부과하거나 과세할 권한을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제정 당시 의회는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무제한적인 권한을 주려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명확한 한계를 담은 절차적 안전장치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상호 관세는 무효가 되는 건가요? 네, 일단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유지될 전망입니다. 법원은 미 정부의 항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0월 14일까지는 판결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힌 만큼 이르면 다음 달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는 상호 관세 조치가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최종적으로 위법 판단이 난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 관세로 거둬들인 관세 수입 일부를 환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데 어떤 전망이 나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31일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관세와 이미 거둬들인 수조 달러가 없었다면 미국은 완전히 파괴되고 군사력은 즉시 소멸됐을 것이라며 관세 부과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판결 직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재판부를 향해서 정치 편향적이라면서 관세가 사라지면 국가의 총체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일단 트럼프 행정부는 공화당 정권에서 임명된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수적 우세인 대법원에서 판결 뒤집기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1심과 2심에서 드러났듯이 상호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가 취약한 만큼 대법원에서도 마냥 트럼프 대통령 편을 들어주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판결이 최대한 늦어지거나 무효화 실행 시기를 미루는 식으로 상호관세의 실효성을 최대한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상호관세가 설령 무력화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법을 활용해서 관세 정책을 강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미 철강관세 등에 활용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서 이미 예고한 반도체와 의약품 외에도 품목별 관세를 대거 확대할 가능성도 있고요. 또 대통령에게 15%의 관세율 범위 내에서 150일간 관세 부과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무역법 122조 등 다양한 선택지를 관세 정책 추진 대안으로 활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네,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군요. 김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반 트럼프 세력 결집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뿐만 아니라 라이벌 인도와도 손을 잡는 모습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은 어제 개막한 상하이 협력기구 SCO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사우스의 힘을 결집해 인류 문명 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사우스는 주로 남반구에 있는 신흥국과 개도국들을 가리키는데요. 미국, 유럽과 마찰을 빚으며 소외된 국가들과 손잡고 새 결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 주석은 특히 국경 분쟁을 겪어온 인도와도 동반자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인도가 최근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이유로 미국에서 고율의 추가 관세를 부과받은 상황에서 손을 내민 겁니다. SCO 회의에 참석한 나렌드라 모디 총리 역시 인도와 중국 양국 관계는 제3자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자, 이번 주에 또 중국에서 상징적인 장면이 연출될 예정이죠. 네, 오는 3일 중국 베이징에선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때 시 주석을 가운데 두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른쪽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왼쪽에 앉을 계획인데요. 북중러 정상이 나란히 천안문 막루에 올라 반서방 연대를 과시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우원식 국회의장이 열병식에 참석하기로 했는데 의전 서열에서도 밀리는 만큼 3국 정상과는 거리를 두고 지켜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항소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각국과 무역협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무역 파트너들은 협상과 관련해 계속해서 매우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원이 뭐라고 판단하든 상관없이 각자의 협상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안에 휴전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면서도 환상도 같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능한 빨리 전쟁을 끝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의 항복이라는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끝내려는 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의 실적이라는 빅 이벤트를 잘 소화해냈습니다. 발표 직후엔 실망감이 컸지만 그럼에도 아직은 엔비디아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낙관론이 우세했는데요. 그런데도 지난 한 주 동안 다우지수는 0.19%, S&P 500 지수는 0.1%, 나스닥 지수는 0.19% 약세를 보였습니다. 중국발 악재가 닥쳤는데요. 지난 금요일 중국 알리바바가 차세대 AI 칩을 자체 제작했다는 소식에 기술주가 급락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중국 내 엔비디아 판매 문제로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더 발전된 칩을 개발했다고 하죠. 이 같은 탈 엔비디아 흐름으로 향후 미국 AI 칩에 대한 수요가 줄 거란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기술주 투심이 냉각됐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다우지수 0.2%, S&P 500 지수도 0.64% 하락했고 나스닥 지수는 1% 넘게 급락했습니다. 업종별로는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역시나 기술주 섹터가 2% 가까이 크게 빠졌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경고등을 켰습니다. 먼저 알리바바 소식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엔비디아는 3% 넘게 급락했는데요. 가뜩이나 중국 매출이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해당 소식으로 전망이 더 어두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모두 하락한 가운데 알파벳은 시총 1조 달러 이상 기술 기업 중 유일하게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어서 시총 6위부터 보면 AI 개발에 열을 올렸던 메타가 최근 삐걱대고 있습니다. 영입한 인력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메타의 AI 수장들이 구글 및 오픈 AI와 AI 제휴 가능성을 논의 중이란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소식의 주가는 2% 가까이 빠졌고요. 또 브로드컴도 4% 가까이 급락했는데 그러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낙폭이 3%를 넘었습니다. 테슬라는 xAI가 전직 엔지니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여러 법적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에 따른 피로감에 주가가 3% 넘게 빠지면서 시총 9위로 내려왔습니다. 그럼 지난 금요일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종목들 살펴보시죠. 먼저 미국 기술주를 떨게 만든 알리바바는 13% 가까이 올랐고요. 또 반면 마블 테크놀로지는 알리바바 타격과 함께 데이터 센터의 매출과 실적 전망이 실망감을 주면서 19%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또 델 테크놀로지 또한 호실적에도 3분기 가이던스가 기대치를 밑돌면서 9% 가까이 빠졌습니다. 이어서 서학개미 브리핑입니다.
전체적인 규모가 줄어든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최근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서학개미가 엑소엑셀에 대한 매도 규모를 대폭 키웠습니다. 또한 엔비디아에도 압도적인 매수 우위를 보였는데요. 그러나 금요일장에서 알리바바 충격으로 엔비디아를 포함한 반도체 지수의 낙폭이 큰 상황이죠. 앞으로의 흐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난주 채권 시장에서는 연준의 독립성 침해에 대한 논란으로 국채 수익률 곡선이 가팔라지는 스티프닝이 주목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좀 더 비둘기파적인 방향으로 재구성하기 위해서 리사쿡 이사를 해임하면서 단기물 금리는 크게 빠지고 반대로 중장기물 금리는 지난주 내내 하루를 제외하고 상승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이 같은 흐름이 계속됐는데요. 결국 2년물 금리는 한 주 만에 7.9 베이시스 포인트 빠지면서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30년물 금리는 전주 대비로 5.1 베이시스 포인트 오르면서 한때 30년물과 2년물 금리 간 스프레드가 2022년 이후 최고치로 벌어졌습니다. 다만 달러는 한 주 동안 큰 변동성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프랑스 내각이 또다시 붕괴될 위기에 처하면서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자 달러가 선방한 것인데요. 결국 달러 인덱스는 주간 기준으로 소폭 오르면서 97선에서 마감됐습니다. 금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준 압박에 연일 강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 같은 이유로 금에 대한 목표치를 온스당 4,000달러로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금 가격은 한 주 동안 3% 가까이 뛰었습니다. 또 국제유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협생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소폭 움직이는 데 그쳤습니다.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0.58%, 0.37% 움직였습니다. 이어서 금요일에 나온 지표도 확인해보면 금요일장 경제 데이터들은 혼재된 것으로 나오면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요. 우선 PC의 가격 지수는 모두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왔습니다. 헤드라인 PC는 전월 대비로 0.2%, 전년 대비로는 2.6% 상승했고요. 근원 물가도 한 달 전보다 0.3%, 1년 전보다는 2.9% 오르면서 상승세가 가속화되긴 했지만 모두 컨센서스대로 나왔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소비도 여전히 탄탄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7월 개인 소득은 한 달 만에 0.4% 증가했고요. 개인 소비는 0.5% 오르면서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표를 보고 7월 PCE 물가가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미국 소비자들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소비자 심리지수는 다시 꺾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58.2로 나오면서 전달보다 3.5포인트나 떨어졌고요. 2주 전에 발표된 잠정치보다도 낮게 나왔습니다. 몇 달 동안은 무역 협상 진전으로 인해서 수치가 반등세를 보였지만 관세가 실제로 부과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감이 부각되면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실제로 기대 인플레이션 역시 올랐는데요.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7월에 4.5%에서 8월에 4.8%로 뛰었고요. 5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품 무역 적자는 관세 폭탄이 무색하게 예상외로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7월 상품 무역 수지는 1,036억 달러로 집계되면서 전달과 예상치보다도 훨씬 크게 늘어났는데요. 8월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상품 수입이 늘어났다는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이 무역 수지는 GDP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골드만삭스는 이번 지표가 나온 후에 3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1.6%로 제시했습니다. 개장을 앞둔 국내 증시 전망해보고 전략 짜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조연주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금요일 흐름부터 보면요.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가 장 후반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결국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좀처럼 모멘텀을 찾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무래도 대외 변수가 좀 개선되고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한미 FTA로 좀 관세에 대한 우려도 완화됐는데도 불구하고 대내적인 정책 모멘텀이 여전히 부진하면서 주가의 상승을 좀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한국 주식시장은 이미 3천을 좀 넘어서면서 밸류에이션이 이미 목에 찬 흐름이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동력을 위해서는 대내적인 정책 모멘텀이 중요한 상황인데 저희가 기대했던 자사주 의무 소각이라던가 아니면 배당 분리 소득 과세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나와줘야 되고 그걸 좀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대내 정책 모멘텀으로 갈 수 있는 기존의 주도주였던 지주나 증권주보다는 조선이라던가 원전 이런 FTA나 미국과의 협상으로 인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섹터 중심으로 좀 실적이 좋은 애들이 좀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미중 갈등의 불똥이 국내 반도체 업계로 튀는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 기업들은 내년 1월부터 중국 반도체 공장에 미국산 장비를 가져갈 때 건별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곧 반도체 품목 관세도 예고한 상황에서 분위기가 좋지 못한데 반도체 주가 흐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주말 동안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좀 생각보다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 좀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래도 이제 중국과의 반도체 규제를 좀 강화시키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서 좀 절차라던가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한국도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전반적으로 반도체 품목 관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국 같은 경우는 일본이나 유럽처럼 관세 협상을 이미 맺었기 때문에 지나친 대만이나 아니면 중국만큼의 관세 인상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한국 같은 경우는 수출 중심의 경기이고 이 반도체가 수출 중에서 가장 큰 품목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글로벌 반도체 업황이 좀 부진해진다면 한국도 좀 영향을 피하지는 못한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한국은 좀 상대적으로 중국과 대만 대비해서는 괜찮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봤을 때 9월의 시작이 좀 무겁습니다. 이번 주 전망과 함께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의 증시가 이제 좀 고공행진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대내 정책 모멘텀인 것 같습니다. 대외 변수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장이 반영을 한 것 같고요. 또 이에 따라서 주가를 좀 끌어올리기에는 좀 역부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금리 인하라던가 아니면 반도체 품목 관세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코스피 지수를 좀 끌어올리기에는 좀 힘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엔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거는 이제 상법 개정안, 배당 소득 분리과세라든가 자사주 의무 소각화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지만이 좀 증시가 좀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부진한 부분들이 2분기 때 좀 반영을 했고 또 관세에 대한 협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하단은 또 지지될 수 있어서 당분간은 좀 박스권 흐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더 버텨야 된다는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NH투자증권 조현주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2달째 박스권에 갇힌 코스피가 9월 이후 반등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글로벌 유동성이 신흥국까지 흘러들어오면 연말까지 3,500선까지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의 증시 세제 개편 논의도 10월 마무리되면서 기대감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업종별 순환매가 이어지며 상반기와 같은 급등세를 재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조선과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바이오, 미용 관련주가 하반기 돋보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한국의 이공계가 인재 절벽에 내몰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과 인도 등 인구 대국의 상위 1% 인재는 모두 공대에 진학하기 위해 인생을 겁니다.
반면 한국은 의대 광풍으로 2022학년도 이후 입시 상위 20위권 학과는 줄곧 의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학 천재와 수학 천재로 불린 학생들이 의대를 선택하면서 한국의 인적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수 인재가 의대로 쏠리면서 AI 등 첨단 산업의 기반이 되는 기초학문의 토양이 약해지고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매일경제신문은 정부의 상생금융 압박에 올해 손해보험사의 절반 이상이 자동차 보험 적자를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일경제가 상반기 자동차 보험 운영 실적을 공시한 9개사 재무 상태를 분석한 결과 메리츠화재와 하나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하나손해보험 등 5개사가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했습니다. 올해 연간 기준 전체 손보사의 자동차 보험 적자는 6,544억 원으로 2020년 이후 최악의 성적을 거둘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금융당국의 요구에 손보사들이 최근 4년 연속 자동차 보험료를 낮췄는데 역대급 폭우 등 기상이변이 가중되면서 손해율까지 급등한 영향입니다. 조선일보는 오는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 젠슨항 엔비디아 CEO가 참석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그간 정부와 기업이 여러 루트를 통해 젠슨항 CEO의 APEC 참석을 요청해왔고 최근 황 CEO가 참석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APEC 의제는 경제 발전을 위한 AI 등인데 황 CEO는 직접 AI 관련 세션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가 AI와 반도체 등 경제와 기술을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 동맹을 맺기로 한 가운데 양국 기업들이 이를 위한 본격적인 협력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중앙일보는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민이 세금으로 떠안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내년에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선다고 보도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 채무는 1,415조 2천억 원이 느는데 이 중 적자성 채무가 올해 924조 8천억 원에서 내년 1,029조 5천억 원으로 증가합니다.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728조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재원 마련을 위해 대규모 적자 국채를 발행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의무 지출이 앞으로 큰 폭으로 늘 수밖에 없어 미래 세대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향신문은 극심한 가뭄으로 강원 강릉 지역에 식수 마지노선까지 무너지면서 재난 사태가 선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어제 강릉 오봉 저수지 저수율은 14.8%로 식수 공급의 마지노선인 15%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강릉시는 지난 20일부터 50% 제한급수를 시행 중인데 앞으로는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수도 계량기가 75%까지 잠깁니다. 정부는 자연재난으로는 처음으로 강릉시를 재난사태 지역으로 선포하고 가뭄 대응을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예금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등 이금융권으로 뭉칫돈이 옮겨가는 이른바 머니무브가 발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이한승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간 게 얼마 만인가요? 네, 2001년 이후니까 24년 만의 일입니다. 각 금융기관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보호되는 금액이 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이자를 더 받기 위해 은행보다 금리를 높게 주는 이금융권으로 자금이 쏠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지난 2023년 금융당국의 자료에 따르면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올렸을 때 저축은행 예금이 최대 25%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저축은행 수신잔액이 100조 원 안팎이라는 점에서 25조 원가량 불어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최근 1년 만기 정기예금을 보면 은행 금리가 2% 중후반대인 반면 저축은행은 3% 초반에 불과해 이 머니무브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예금 만기가 집중된 4분기 대규모 자금 이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도 상시 점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자, 다른 소식도 좀 보죠.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번 주에 예정이 돼 있는데 네. 이를 앞두고 부동산 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수도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이억원 후보자가 이 인사청문 서면 답변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627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매우 효과적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이 후보자는 추가 대출 규제와 관련해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필요시 준비된 방안을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8일 기준 전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이 한 달도 안 돼 4조 2천억 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월엔 전금융권 가계대출이 2조 2천억 원 증가하면서 3월 이후 최소치를 기록했는데 다시 증가폭이 커진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후보자의 청문회 답변 발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밖에 또 사모펀드 제도도 손볼 뜻을 밝혔죠. 네, 이 후보자 이 사모펀드 규제와 관련한 발언을 했습니다. 최근 사모펀드의 일부 행태는 이 시장과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어 과도한 단기 차익 목적의 기업 지배 행태를 개선해서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개선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금융감독원 최근 홈플러스 최대 주주인 MBK 파트너스를 상대로 추가 현장 조사에 이어 검사 의견서까지 보내면서 제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 소비가 9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까지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물가 상승분을 제외한 올 2분기 가구당 식료품, 음료 등 실질 소비 지출은 월 평균 34만 1,000원으로 1년 전보다 1% 감소했습니다. 명목 지출액은 늘었지만 고물가가 이어진 탓에 소비자들이 더 싼 물건을 사거나 실제 씀씀이를 줄였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케이크 콘텐츠 인기에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늘고 있지만 면세점의 매출 부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면세점 협회에 따르면 지난 7월 면세점 1인당 구매액은 35만 6천 원으로 1년 전보다 16.4% 감소했고 전체 매출도 8.6% 줄어 1조 원을 밑돌았습니다. 7월 방한한 외국인 관광객과 면세점 방문객이 20% 넘게 급증했지만 매출이 감소한 원인은 체험존을 운영하는 시내 다른 점포에 비해 면세점 매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내일까지 최대 80mm, 영호남에도 최대 60mm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에서 27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4도 사이로 예보됐습니다. 중국의 탈엔비디아 흐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규제를 계기로 위기를 기회로 삼아 기술 자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시장의 무게추가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우리 기업들의 설 자리도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 소식 임선우 캐스터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중국의 홀로서기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알리바바가 자체 칩을 만들었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캠브리콘, 화웨이 등에 이어서 이번엔 엔비디아의 큰손 고객이기도 한 알리바바까지 새 AI 칩 개발에 성공했는데요. 생산 공정까지도 그간 대만 TSMC에 맡겨왔던 것과 달리 안방에서 직접 만들기로 하면서 설계부터 생산까지 기술 독립의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고요. 주요 외신들 반응들을 종합해봐도 새 AI 칩이 추론 작업에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학습 단계를 넘어 이제 실제 서비스 단계에 올라섰다는 평가입니다. 이 소식에 올 초 딥시크 쇼크로 출렁였던 뉴욕 증시는 제2의 딥시크 모먼트가 되는 것 아니냐, 알리바바 쇼크가 왔다는 표현과 함께 금요일장 기술주를 중심으로 크게 미끄러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중국 정부의 입장을 보면 이 알리바바의 행보를 단순히 한 기업의 사례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정부를 등에 업은 중국 기업들은 미국의 제재 이후 탈엔비디아를 국가적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중국 수출기를 터주기로 하고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최근 컨퍼런스 콜에서 중국에서 승리하는 플랫폼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라고까지 말하며 연거푸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중국은 태도를 180도 바꾸고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아 기술 개발에 올인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재로 무너질 뻔하던 화웨이는 어느새 중국의 기술 선봉대 역할을 맡고 흐름을 진두지휘하고 있는데 올 상반기에만 83조 원이 넘는 역대급 매출을 올리기도 했고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여전히 천문학적인 연구개발비를 쏟아붓고 있는데 상반기 매출의 20%가 넘는 우리 돈 20조 원에 육박한 돈을 쏟아붓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자사 전용 공장에서 AI 반도체를 찍어내기 시작했고 SK하이닉스와 삼성 등이 주도하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 분야에서도 AI 전용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를 선보이며 맞불 전력을 놓는 등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창신 메모리도 HBM 개발을 끝내고 시험 중인데 현재 엔비디아 칩에 쓰이는 최첨단 메모리에 비해 고작 한 세대 뒤처진 수준으로 전해질 만큼 기술력을 대폭 끌어올린 데다 내년 출시를 목표로 할 만큼 빠르게 세력을 넓히고 있고요. 원천 기술에서도 중국판 엔비디아로 불리는 캠브리코는 올 상반기 매출이 4,000% 넘게 늘어날 만큼 엔비디아 대체 시장을 빠르게 장악했습니다. 중국 반도체 업체들이 내년 AI 칩 생산량을 지금의 3배로 확대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오는 가운데 글로벌 파운드리 3위까지 치고 올라온 SMIC는 7나노 설비를 2배로 확대할 계획을 내놓는 등 설계부터 생산까지 이처럼 주요 기업들이 속속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 있는 홀로 시장을 굴릴 수 있는 클러스터를 구축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수출 통제가 중국 토종 반도체 성장에 기폭제가 됐다는 우려 섞인 지적이 나오고요. 중국의 반도체 자립이 가시화하면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메모리 제조업계도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업계는 이런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네, 잘 아시다시피 업계 빅샷들 역시 이번 사태를 미국의 전략적 오판으로 진단하고 있는데요. 당장 엔비디아의 젠슨 CEO만 해도 이 중국 시장이 향후 500억 달러에 달할 수 있고 연간 50%씩 성장할 것이라며 여전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임을 재차 언급하면서 미국 정부가 중국은 자체 칩을 만들지 못할 거라는 가정에 기반해 잘못된 정책을 수립했고 이 같은 수출 제한이 오히려 혁신에 불을 지폈다 쓴소리를 남겼고요. 오픈 AI 올트먼 CEO 역시 미국은 중국의 기술 발전 속도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제재가 단기적 효과 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 기업의 독립적 혁신을 촉진할 것이다 지적한 바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고래 싸움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기업들에도 파장이 이어지고 있어요. 네, 현재 양국은 11월 초까지 관세 휴전을 연장한 상태인데 미국은 반도체 기술 통제를 협상 카드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렇게 중국이 자국산 AI 칩을 빠르게 상용화하면 미국의 카드가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 반도체 기업과 AI 개발자들이 정부 지원을 기반으로 기술 무기고를 구축하고 있다며 수출 재개 허용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에게 엔비디아 칩 구매를 막으면서 대체품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 분석했는데 우리 기업들도 경고등이 켜질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첨단 메모리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췄지만 이 시스템 반도체나 AI 전용 칩에서는 여전히 엔비디아와 TSMC 또 중국 기업들 사이에서 입지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특히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대중 수출 제재에 협력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전체 메모리 반도체 수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 시장을 포기하기 어렵다는 딜레마에 빠져 있고요. 이 같은 이중 압박 속에 미국과 중국 사이 위태로운 줄타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이번 알리바바 칩 개발 성공은 단순히 한 기업의 뉴스가 아닙니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이 재편되는 분수령이자 미국의 제재 전략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인데 중국의 정책 목표와 기업의 기술 자립이 맞물린다면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필연적 결과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임선호 캐스터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 주 주요 경제 일정 확인하시죠. 먼저 오늘은 우리나라의 8월 무역 수지가 나오는데 수출 증가세가 이어졌을지가 관심입니다. 일단 지난 20일까지의 수출은 7.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석 달 연속 늘었을 것이란 기대감이 큽니다. 다만 관세 때문에 대미 수출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에서는 경제매체 차이신이 발표하는 8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나옵니다. 앞서 7월엔 50.2를 예상했는데 이에 못 미치는 49.5를 기록하면서 이 위축 국면에 접어든 것이 확인됐죠. 또 오늘부터 오펙 플러스가 하루 54만 7천 배럴 증산에 나섭니다. 국제 유가 흐름도 보시기 바랍니다. 뉴욕 증시는 근로자의 날로 휴장입니다. 내일 일정 보실까요? 미 공급관리협회 ISM이 8월 제조업 PMI를 발표합니다. 최근 흐름이 좋지 못하죠. 7월엔 48을 기록하면서 5달 연속 위축세를 이어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유로존의 8월 소비자 물가도 확인하시고요. 참고로 우리 물가는 앞서 7월 전년 대비 2.1% 상승하면서 2달 연속 2%대를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수요일 일정입니다. 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FOMC 회의를 2주 앞두고 경기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을 내놓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역시 고용시장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은 지표로도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미 노동부가 7월 구인 이직 보고서를 내놓는데 구인 건수가 관건입니다. 관세 불확실성 속에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주저하고 있고 또 일자리를 찾으려는 근로자도 줄어드는 파월 연준 의장이 말한 특이한 균형과 연동해서 보셔야 합니다. 앞서 6월 구인 건수는 743만 7천 건으로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2분기 성장률도 나옵니다. 속보치는 전분기 대비 0.6% 깜짝 반등이었습니다. 중국 서비스업 PMI도 체크하시고요. 자, 실적은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세일즈포스가 대기 중입니다. AI 관련주로 분류되는 기업이죠. 목요일로 넘어갑니다. 미국 고용지표 또 나옵니다. 8월 ADP 민간 고용인데요. 자, 7월 수치는 10만 4천 명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웃돈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중요한 지표죠. 미국 서비스업 경기를 나타내는 ISM 비제조업 PMI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서 7월 수치가 관세 여파를 나타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51.5를 예상했는데 50.1로 나오면서 크게 밑돌았고 특히 이 세부 지표를 보면 신규 주문이 크게 떨어졌고 고용도 위축된 것이 확인되면서 경기 둔화 우려를 키웠습니다. 관세는 반대로 미국 무역 적자 폭을 줄이고 있는데 7월 무역 수지 흐름 체크하시고요. 우리나라의 경상 수지 흑자 폭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I 인프라 관련주 브로드컴의 분기 실적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 금요일 일정 보시죠. 이번 주 가장 큰 이벤트죠. 미 노동부의 8월 고용 보고서가 나오는데요. 아시다시피 7월 데이터가 시장에 큰 충격을 줬기 때문인데 비농업 부문 일자리 7만 3천 개 증가로 11만 개 예상에 턱없이 못 미쳤고 실업률은 4.2%로 상승했죠. 무엇보다 5월과 6월 고용 수치가 합쳐서 무려 25만 개 넘게 축소 수정된 것이 논란이었는데 이번에도 아주 민감한 시장 반응이 예상됩니다. 9월 금리 인하 전망과도 직결된 일정입니다. 이 밖에 유로존의 2분기 GDP 확정치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번 주 주요 경제 일정 짚어봤습니다. 애프터마켓까지 정리해드립니다. 9월의 첫날 개장을 앞두고 대체거래소는 53개 종목의 거래를 추가로 정지합니다. 거래량 15% 규제를 지키기 위한 조치인데요. 한화엔진, 대신증권, 두산퓨얼셀, 풀무원 등 유가증권 시장에선 22개, 코스닥에서는 31개의 종목의 거래가 정규 시장과 종가매매 시장 매매 체결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됩니다. 기간은 9월 말까지고요. 이번 조치는 시장 거래량 상한 규제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각 규제는 6개월 단위로 적용합니다. 앞서 8월 20일부터 YG플러스, SK이터닉스, 이수페타시스 등 26개 종목을 1차로 거래를 중단한 바가 있었죠. 이번 2차 거래 중단 종목까지 합치면 총 79개의 종목이 한 달간 거래가 중지되는 겁니다. 거래 중지 종목은 코스피 200 지수와 코스닥 150 지수에 포함되지 않은 종목 중에 거래량이 많은 순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이 대체거래소 관계자는 향후 상황에 따라서 제외 종목 수가 늘거나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가 거래하는 종목이 해당이 되는지 반드시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는 뉴욕 증시 훈풍에 힘입어서 출발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상승 재료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상승폭을 반납해 3,200선 밑으로 떨어졌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시면 전체적으로 혼조세 보인 가운데 삼성전자는 0.29% 상승한 반면 SK하이닉스는 0.37% 하락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3%대 하락했고 반면 한미조선업 협력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조선 기자재주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 3.38% 오르면서 주당 52만 원 선에 마감했고 대체거래소에서는 시총 5위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코스닥 상장사도 살펴보겠습니다. 쭉 살펴보면 알테오젠 시총 1위죠. 4.9% 오르면서 마감했는데요. 외국계 증권사의 호평과 또 2대 주주인 형인우 스마트앤그로스 대표가 유가증권 시장 이전 상장을 촉구한 점도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는 전반적으로 약세 보였습니다. 조선 반도체 업종이 상대적으로 강세 보이고 있지만 주도주보다는 중소형주 중심의 업종 내 순환매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9월의 첫 거래일 오늘 국내 증시 시작 분위기는 어떨지 잠시 후 프리마켓에서 확인해 보시죠. 애프터마켓 리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고 있는 비는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오늘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경남 남해안에 최대 120mm 이상, 그 밖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도 최대 80mm의 꽤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반면 가뭄으로 비 소식이 절실한 강릉 등 영동의 하늘은 오늘도 뚜렷한 비 소식이 없이 흐리기만 해서 해갈엔 어려움을 겪겠습니다. 밤사이 열대야를 보였지만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9도로 더위는 한풀 누그러질 텐데요. 다만 오늘 비가 지난 뒤 다시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나타나겠습니다. 막바지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낮 기온 수원이 28도, 대전 31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속초의 낮 기온 30도, 강릉 31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의 한낮 기온은 광주가 31도, 대구 32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이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남부지방 곳곳으로는 수요일까지 비와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모닝벨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세상의 모든 경제는 SBS 비즈로 보입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